자, 391페이지 3번 바닥 면적부터 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중심선, 포인트는 좌우지간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가지고 1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한다.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그런 말 나오게 되면 빨리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연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표면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선 따르면 면적이 없어져. 이랬을 때는 이 지붕 끝입니다. 끝에서 안쪽으로 1m입니다. 안쪽으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만 바닥 면적을 합니다.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그러면 끝에서 1m,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로티가 나오는데 필로티 그 말 나오면 1층 주차장, 1층 주차장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건축물이 4층짜리 건물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이다. 근데 1층을 이렇게 기둥을 해가지고 1층 기둥 해가지고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 부분을 주로 우리가 주차장 씁니다.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필로티 구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할까 제외할까? 만약에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간다. 이게 만약에 바닥 면적에 제외가 되면은 영정률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냐 없냐 이게 차이가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사람이 다닌다는 보행입니다. 보행. 사람이 도로 인양 다닌다. 그러면 제외. 차량 통행입니다. 차가 다닌다. 제외. 주차 공간으로 있으면 제외.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다. 제외입니다. 사람이 다니면 바닥 면적 제외, 차가 다니도 제외, 주차 공간 사용해도 제외, 공동주택이면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이런 얘기요. 3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다락. 이 다락이 문제입니다. 다락이 주로 문제입니다. 다락 층고 1.5.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 다르면 1.8 이하인 것. 그것은 제외. 건축물 외부, 내부에 설치한 굴뚝, 더스트 슈트는 쓰레기 홈통입니다. 쓰레기 홈통. 설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 옥에 지하에서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토지가스, 정화 그 밖에 비슷한 것을 설치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에 산입하지 않는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탑 이게 옥상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5층짜리 건물이다 하면 위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는 거 이렇게 지금 튀어나왔다. 이 부분을 갖다 바닥 면적으로 포함을 할까 말까 이겁니다. 그게 아닙니까? 탑.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은 제외. 다락을 따로 빼요. 다락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 지붕이다. 1.8 이하 제외. 그걸 잘 잡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외부, 내부에서는 굴뚝 자꾸 읽어만 보게 되면 법에서는 제외를 설명하지 포함을 설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들어본 게 있으면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니까 건축물 외부, 내부에서 굴뚝 들어본 게 있으면 제외, 더스트 셔트 제외, 설비 덕트 제외, 옥상, 옥에 지하철 물탱크 제외, 기름탱크 제외, 냉각탑 제외, 정화조 제외, 도시가스 정화기도 제외. 그 다음에 건축물 간에 화물 이동에는 컨베이어 벨트만 설치한 구조물, 좌우지간 들어본 적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인데 다락을 줘요. 다락은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이다. 1.8 이하까지 제외. 그 다음에 4번 보면 공동형태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하면 제외 그럽니다. 문제 풀 때는 뭘 주의하냐 그러면 일단은 1번은 조심해야죠. 1m인지 2m인지 3m인지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다. 1m 후퇴 조심해야 되고 필로티 그러면 그 부분 이해하면 돼요. 필로티 1층 주차 공간인데 사람이 다니면 제외, 차가 다니면 제외, 주차 공간 이용하면 제외,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 3번, 4번은 그냥 좌우지간 나오면 무조건 제외입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알든 모르든 다 좌우지간 나오면 제외인데 다락은 조심하고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이면 1.8 이하.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으로 해서 계산 문제 다 그림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계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봐봐요. 쫙 해가지고 이게 1층, 2층, 3층이다. 1층, 2층, 3층인데 쫙 해가지고 자, 이 3층의 바닥 면적 100, 이 100을 100, 2층의 바닥 면적 100, 여기는 50주고 여기도 50주인데 자, 1층은 필로티입니다. 필로티인데 여기는 뭐를 쓰냐? 주차를 씁니다. 주차 공간을 쓰고 여기는 슈퍼 씁시다. 슈퍼. 그리고 옥상에다 지붕을 이러고 지붕 만들어가지고 이 옥상 지붕 만들어가지고 지붕에 여기다 다락입니다. 다락. 여기다 다락 해가지고 다락의 면적이 얼마냐? 다락 면적을 80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내용을 보고 이 대지 면적을 100제곱미터 하고 이 대지의 용적률을 400% 했을 때 현재 이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냐? 이런 계산 문제 만들어요. 지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서 다락은 지금 경사진 형태인데 다락의 높이가 층고 1.7m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 그림 해가지고 이랬을 때 이 대지에다 증축이 가능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일단은 용적률이 400%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400인데 대지 면적은 얼마를 줬냐? 100을 줬다. 100. 대지 면적은 100. 그러면 용적률이 400%니까 연면적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최대 40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얼마까지 돼 있는가? 그걸 빼면은 앞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이 돼요. 그럼 현재 얼마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차 50.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구조인데요? 필로티 구조인데 주차장을 사용하면 뭘 보고 우리가 연면적 뭐라고요? 바닥 면적 합계를 보고 연면적을 했는데 이 필로티 부분을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했죠. 이쪽은 필로티 주차장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돼요. 주차 공간 쓰니까 바닥 면적에서 제외. 슈퍼는 어찌해야 되고 포함해야 되고 이거 100 포함하고 자 이거 뭐 주택이라 주택 100 포함하자. 여기도 주택이다. 주택 100 포함하자. 근데 다락인데 바닥 면적에 포함이 돼야 연면적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경사지죠. 경사지인데 높이가 얼마라고? 1.7이다. 1.8 이하는 제외 그러니까 실제로 100, 150 얘는 받으면 제외. 그러면 현재 연면적 얼마 50대 얼마 돼 있냐 그러면 250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증축 얼마 가능하냐? 150이 가능해야 돼. 이런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3번에서는 특히 다락이 계산 문제도 좀 조심해야 돼요. 다락 무조건 제외 그러지 말고 층고 1.5 이하면 제외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다. 1.8 이하까지는 제외다. 그 다음 보게 되면 4번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 계산할 때 첫 번째 지하층 제외. 그 지금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에서 연면적의 출제가 가장 잘 돼.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할건데 그냥 연면적하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약간 달라진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첫 번째 지하층 면적은 제외. 지상층 부수 주차장 면적도 제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고 준초고층은 30에서 49가 준초고층이에요. 그러니까 초고층, 준초고층 그랬으니까 30층 이상 되면 다 들어가요. 피난 안전구역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테이프 공간도 제외한다. 봐봅시다. 하나의 대지가 쫙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이 쫙 해가지고 지하 1층이 있다. 지상에 1층, 2층, 3층이 있다. 자,
자,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쫙 해가지고 자, 이 대지에 건물이 이렇게 두 동 있네요. 지하 1층 100, 1층 100 식당 씁시다. 식당 쓰고 그리고 자, 여기 그냥 이거 전부 다 주택 합시다. 여기는 1층, 2층, 3층은 주택을 쓰고 면적 똑같이 100 그럽시다. 100. 여기다 70 해가지고 뭘만 70에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 붓을 주면하세요. 이랬을 때 자, 똑같은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을 또 400 줄 거예요. 400 줄 때 이 내용 그대로 지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냐 이러고 물어보면 지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 얼마인가 이러고 물어보면 얼마를 할 건가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그냥 연면적은 얼마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연면적 그러면 그냥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 제외한다, 지하 식당 제외한다 그 말이 없었죠. 그러면 얘도 포함하고 주택 포함하고 주차장은 연면적이 제외한다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쩐다고 건물 따로 지어놓은 거 이것도 포함하고 그러면 연면적은 다 해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연면적 다 해가지고 470입니다. 470 제곱미터 470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용적률이 아닙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랬을 때 연면적은 이 연면적에서 뭐를 빼냐? 네 가지를 뺀다고 네 가지. 그럼 뭐 빼고? 지하 빼고. 두 번째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 주차장 빼고 초고층, 준초고층. 저거는 3층짜리니까 초고층이 아니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경사지붕 아래 살 대표가 뭐 경사지붕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되냐? 지하층을 빼라. 두 번째, 지상층이라도 부속 주차장을 빼라. 그러면 현재 얼마밖에 안 돼 있어? 이거는 300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적률 400이다. 이제 계산하면 용적률이 몇 프로라고? 400%라고. 그러면 용적률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대지 면적은 잘해서 얼마 줍니다.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줬다. 연면적이 400이면 200에 4배니까 80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얼마 돼 있다고요? 300밖에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를 더 할 수 있다? 500을 더 할 수 있다. 이러고 찾아야죠. 그러니까 4번 연면적 그 4개 모르면 나중에 계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만큼은 4가지 뺀다. 지하층 빼고 지상층 부수 주차장 빼고 초고층 준초고층 피나 안전구역 빼고 경사지붕 아래 대표 공간도 뺀다. 그 다음입니다. 5번 층수입니다.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 달려면 제일 많은 층을 층수로 한다. 승강기탑, 계단탑, 탑 나면 이게 탑이 바닥 면적은 제외지만 층수는 제외가 아니요. 탑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다. 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수 계산 그것도 은근히 나옵니다. 층수 달아야 돼요. 자, 이 건물 놓고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간단하게 지하층은 층수를 뺐는데 몇 층입니까? 1층, 2층, 3층이다. 일단은 지하층은 층수 제외. 두 번째, 층 구분이 불명확한 건축물은 층 구분이 불명확한 쫙 해가지고 자, 이 건물 몇 메타짜리냐? 20m다. 몇 층이냐? 가서 보니까 빵 뚫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4m마다 한 층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4m마다 한 층이니까 이거는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5층짜리 건물이다. 5층짜리 건물 이 얘기고 층 구분이 불명확하다 그 말은 층 구분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떨 때 위치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층입니까? 1층, 2층, 3층이다. 1층, 2층, 3층 이러고 보이면 4층이다. 이 위치에 따라서 3층 보이고 4층 보이는데 그때는 제일 많은 층을 층수로 한다. 제일 많은 층이 층수다 이 얘기입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짝짝 있으면 제 건축물 있다 이렇게 이 건물 몇 층이냐? 3층이다. 1층, 2층, 3층 튀어나왔다. 이거 층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랬을 때는
먼저 뭘 계산하냐? 건축 면적 계산하고 건축 면적이 얼마냐 봤더니 이 부분의 건축 면적이 100 나왔다. 100. 그러면 옥상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 계산하고 자, 이 부분의 계산 면적이 10 나왔다. 그러면 이 옥상 부분의 이 수평 투입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다. 100분의 10이니까 당연히 8분의 1이니까 너는 층에 포함을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만 한 층,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 승강계단 계단탑 탑탑탑 나오면 그 부분에 무조건 제외 그러지 말고 탑탑탑은 바닥면 제외되면 층수는 계산해야 돼요.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높이 제한도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인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랍니다. 가로구역 단위로 대ring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고 높이 지정 공부할 수 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최고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처럼 정할 수 있다.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우리는 가로구역이요.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이 가로구역. 자, 흰색으로 도로, 이 도로. 이렇게 지금 도로다 그러면 이 하나의 블럭, 이렇게 하나의 블럭. 이걸 보고 우리가 가로구역. 도정법 시간 했죠? 한 블럭 단위 정비사 받는다. 가로주택 정비사 그랬죠? 허가권자가 이 블럭은 50m다. 이 블럭은 70m. 이렇게 허가권자가 한 블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이 블럭은 50m인데 자 업무용은 30m를 하세요. 판매용은 20m만 하고 공동주택은 50m만 하고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전부 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답니다. 주로 2번에서 답 나와요.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냐 없냐 물으니까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세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별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절외로도 정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로구역대 높이 제한 아주 단순합니다. 두 번째,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입니다.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일조 확보 높이 제한 햇빛 보고 살자는데 얘는 약간 복잡해요. 일조 확보 높이 제한 하려면 먼저 전국토를 우리 전국은 자 전국토에서 일조 햇빛 보기에서 높이 제한하자. 그러면 전국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무슨 지역이면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세 번째,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두 번째,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네 가지죠.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네 가지. 그리고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이 있고 전용공업지역.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 세 번째 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녹지죠. 녹지지역은 보생자. 1번이 도시지역이며 2번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뭐라고요? 개생보. 3번이 농림지역. 4번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에다가 전국토에다가 자 이제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면 28가지요. 땅 종류는 21가지. 건축물 종류는 28가지인데 전국토에다 이렇게 28가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조입니다. 1조. 햇빛 보기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데가 어딘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겁니다.
전용 주거, 일반 주거적.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28개 중에서 좌우지간 무슨 건물을 건축하되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1조 확보 높이 좀 받아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 건축하는 28가지 중에서 뭐를 건축하든 간에 좌우지간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 건축하면 모든 건물이 1조 확보 높이 적용받는다. 그러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나머지 춘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제까지 이 지역은 모든 건물이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만 1조 확보 높이 적용받는다. 일단 이 구분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제에서는 모든 건물이 28가지 모든 건물이 1조 확보 높이 적용받고 이 전용주거, 일반주거를 뺀 나머지 지역은 모든 건물이 아니고 공동주택만 1조 확보 높이 적용하는데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조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답으로 잘 나와 이게.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은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든가 말든가 1조권 적용을 안 합니다. 한마디로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은 1조권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4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 1조 확보 높이 제한 받는다. 중심상업, 일반상의 건물은 모든 건물이 안 받는다. 그러면 4개 빼고 나머지 지역은 뭐만 받는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받는다. 이 틀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놔야 이제 전용주거, 일반주거 모든 건축물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첫 번째 원칙 예외해가지고 원칙은 1조 확보 높이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정북입니다.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외는 이게 정북이 나왔으니까 예외는 이러한 지역은 이 지역 조건 이러이러한 지역은 해가지고 뭔가 대상 요건을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지역은 정북 대신에 정남이다. 정남 원칙이 정북 예외 정남 방향에 따른 인접대 경계에서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할 수 있다. 첫 문제가 정북이나 우리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이렇게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정북이 나오면 뭐만 알면 되냐? 하이한다. 이것만 알면 문제가 풀려요.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뭐가 나와야 되고 정남이 나온다. 이렇게만 알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정북 이게 뭔 말인가 이제 대리인이 정하는 범위다. 조례가 정하는 거리상 띄워서 건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건축할 때 북쪽 띄어 해야 된다.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 필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기서 동서남북 찾아라. 동서남북 무조건 우리는 위가 북입니다. 지도 놓고 무조건 위가 북이니까 그럼 이쪽이 남쪽 되는 남쪽. 그럼 여기가 동이 되고 서가 되겠네. 자, 전용주거 이 지역에 지금 해당.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북쪽으로 띄워가지고 해라. 북쪽으로. 대리인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범위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높이 9m 이하면 북쪽으로 1.5m 이상을 띄우고 높이 9m를 초과하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얘기요. 무슨 얘기냐? 자, 1번 필지에 딱 이러고 건축하고 당연히 여기가 남쪽이니까 햇빛 보기 위한 창이 남쪽 가겠죠 이렇게. 2번 필지에다 건축하고 햇빛 보기 위한 창이 남쪽 갈 거예요. 3번 필지에다 건축하고 햇빛 보기 위한 남쪽 간다고. 자, 그러면 전부 다 햇빛이 남쪽을 본다. 남쪽 보는데 1번 필지의 건물이 높으면 2번이 해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높으면 3번이 해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뒷집이 햇빛을 발 건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법 만들 때 1번이 높으면
2번이 해를 못 보니까. 근데 1번이 낮춰라 이러기 뭐하고. 그래서 생각해놓은 게 1번에서 봤을 때 여기가 북쪽이나 북쪽. 북쪽 대지 경계선까지. 2번이 보면 여기가 북쪽이요. 북쪽 대지 경계선으로. 3번이 보면 여기가 북쪽이요. 북쪽 대지 경계선으로 일정한 거리를 제한했다. 일정한 거리. 거리 제한인데 어떻게 거리 제한하냐? 그럼 거리 제한이 자, 이 건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하려면 북쪽으로 1.5m 이상을 띄워주고 높이 9m를 초과하려면 건물 높이의 2분의 2 이상 띄워줘야 그래야 뒷집이 햇빛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위에서 봐서 있는 얘기고 옆에서 쫙 보게 되면 쫙 해가지고 자 이게 1번 필지다. 1번 필지고 쫙 해가지고 2번 필지고 이게 3번 필지다 그러면 자 좌우지간 이쪽이 이쪽이 북쪽이다면 이쪽 방향이 그럼 결론적으로 남쪽이다. 남쪽이다 그러면 2번 필지도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합시다. 자 햇빛 보기 위한 창이 베란다 이로 나왔다 그러면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전부 되게 남쪽을 보고 있어. 남쪽을 1번 필지는 당연히 여기가 북쪽이 될 것이고 자 1번 필지 자 이렇게 지금 이 선은 지금 대지 경계선이요.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대지 경계선이니까 자 1번 필지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높이 여기까지 9m 자 그럼 시작해서 9m 이하고 9m 초가죠. 9m 이하 부분을 시작해가지고 어디 북쪽으로 띄운다고. 북쪽으로 얼마를 띄우냐 1.5m를 띄우고 이렇게 건축한다. 이렇게 1.5m 이만큼 간격을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9m 넘어갔죠. 9m 넘어갔다. 여기는 몇 m냐 20m면 여기서 띄우는 거리는 20m에 얼마 띄운다 2분의 1 띄운다. 20m에 2분의 1 20m에 2분의 1이면 몇 m요 10m 띄운다. 그러면 건물 높이가 이렇게 기운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건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건물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건물이 굽어 올라가니까 얘가 햇빛 볼 때는 별 지장이 없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 경계선부터 대령이 정하는 범위 이거예요. 9m 이하는 1.5m 이상을 띄우고 9m 초과하면 2분을 띄운다.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하이한다는데 아직까지 이 숫자는 시험 문제 지금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출제가 안 됐어요. 어쨌든 암기를 해야 되고 전용주거 일반 주거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북이 나오면 어쩐다고요? 하이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9m 이하면 1.5 이상을 띄우고 9m 초과하면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하이야 한다 이래야 돼. 그 다음에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구체적인 거.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이러한 지역은 정남 방향으로 띄워서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런 줄 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좀 전용주거 일반주거지고 그러면 나머지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아닌 지역은 공동주택만 이거죠. 공동주택만 1조합원 높이를 받는데 공동주택은 자 여기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두 가지 나갑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채광창이 있는 벽,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 두 번째,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 있으면 인동, 동과 동 사이 거리인데 채광창이 있는 벽. 이런 구체적인 거 나중에 기본서 보면 설명 다 해줄 거예요. 채광창이 있는 벽에서 띄운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1번 필지가 있고 2번 필지가 있고 3번 필지가 있다. 자, 1번 필지 경계선. 2번 필지에 때 이렇게 여기에다 공동주택은 뭐가 공동주택입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네 가지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네 가지 공동주택 지었다. 2번 필지에다 지었는데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쪽이다. 이렇게 이쪽이 베란다 햇빛 보기 위한 창이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 공동주택 높이는 얼마까지 가냐? 높이는 공동주택의 높이는 얼마까지 갑니까? 그러면
1번 필지 쪽을 지금 1번 필지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햇빛 보기 위한 창, 채광창에 있는 벽입니다. 벽. 햇빛 보기 위한 창에 있는 벽. 이렇게 하면 직각 방향에 따른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이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얼마를 띄웠냐. 띄우는 거리의 높이가 2배 이하야. 2배.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다. 그러니까 몇 메타 띄웠냐? 10m 띄웠다. 건물의 높이는 몇 메타까지 가라? 20m까지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채광창이 딱 나면 몇 배입니까? 2배. 그래서 20m요. 근데 지금 이 건축물이 있는 2번 필지 이 땅에 2번 필지 1땅에 근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다 그러면 그때는 규제를 완화해서 4배까지 규제 완화해서 근린 상업 준주거는 4배니까 얘는 몇 메타까지 가냐? 40m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근데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다세대 이 건축물이 다세대 주택이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얼마 이상만 띄우냐? 다세대는 1m 이상만 띄우면 다세대는 1m 이상 1m 이상에서 정확히 말하면 절에입니다. 절에 1m 이상에서 절에가 정하는 거리 이상만 띄우면 그때는 2배니 4배니 이 규정을 안 써도 좋다 그래. 다세대는 인접대 경계선부터 1m 이상으로서 절에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우면 2배, 4배 적용 안 해도 괜찮다. 이게 먼저 채광창입니다. 채광창에 있는 벽 이렇게 채광창에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몇 배 이하다? 2배 이하다. 근데 그 지역이 해필이면 근린상업 준주거는 2배가 아니고 4배 이하다.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m 이상으로서 절에가 정하는 거리 이상만 띄우면 2배, 4배 안 써도 괜찮다. 이게 먼저 난 채광창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동거리는 이건 아파트 단지. 인동거리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하나의 대지 안에 아파트 단지 생각이요. 이거 아파트 단지다 2동 이상 하게 되면 여기에다 우리가 여기다 101동을 지어놓고 이쯤에서 여기에다가 102동을 건축하고 이쯤에다가 103동 여기다 이렇게 104동 합시다. 104동 이렇게 했을 때 자 햇빛 보기 위한 창이 101쪽은 아래를 보고 102동도 아래 보고 103동도 아래 보고 104동이 옆에 봅시다. 옆에 이랬을 때 자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이 동과 동 사이 이 거리에 의해서 높이가 차는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1동, 103동, 104동은 앞에 건물이 없으니까 가리는 게 없으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데 102동은 이 101동이 높으면 구조적으로 102가 햇빛을 못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102동이 햇빛 볼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102동에서 봅니다. 이게 채광창에 있는 벽, 직각 방향에 있는 건물,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높이입니다. 101동이 얼마만큼 높이 졌냐? 50m, 100m. 이 높이에 얼마를 띄냐 그러면 0.5배, 이 높이에 0.5배, 2분의 1을 띄어라. 그러니까 101동이 50m 건물이면 25m를 띄워라. 그래 햇빛 본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103동과 104동이 마주보면 채광창이 있는 벽이고 없는 벽이죠. 채광창이 있는 벽, 여기는 없는 벽 이렇게 채광창이 있는 벽, 없는 벽 이러고 마주볼 때 똑같죠. 지금 이랬을 때 여기는 몇 메타를 띄우냐? 8m를 띄운다. 여기는 측벽하고 측벽이 마주볼 때 이때는 몇 메타 띄우냐? 4m 띄운다. 이렇게 햇빛 볼 수 있다는데 여기서 숫자는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 높이의 0.5배 채광창이 없는 벽 측벽이 마주보면 8m 측벽 마주보면 4m 이런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의 이런 숫자는 중요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하나의 대지 공동주택이 이렇게 2동 이상 있을 때는 이렇게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그래서 인동하니까 인동 옆에도 인동 거리에서 높이가 제한된다. 그런 제도가 있다. 그렇게 알아내야 돼. 그게 2번 공동주택이요.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일반 상업 중심 사업의 건축한 제외. 주로 답은 가로입니다. 가로. 일반 상업 중심 상업에서는 이거 적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적용 안 합니다. 채광창 확보를 위해서 대ring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 먼저 나오는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그걸 확 줄여서 그냥 채광창 그래. 채광창 그 말이 딱 나오면 채광창 햇빛 보기 위한 창 그러면 2배, 근린 상업 준주가 4배, 다세대는 1m 그렇게 암기할 것이고,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동과 동 사이, 동과 동 사이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그런 등이 있다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6장인 거 7장 기타인데 1번 보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건축법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하다 보면 분쟁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 건축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데 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만들었으니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도 해주고, 1번 구성 봐요. 건축과 관련된 다음 갖고 분쟁의 조정 및 제정인데, 조정은 중재입니다. 중재도 해주고, 제정은 결정입니다. 결정도 해줄 테니까 어쩌라고요? 싸우지 말고 와라. 건축법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 얘기고. 근데 얘는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6월달에. 두 번째,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도는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고 건축법에 되어 있고 농지법에도 있습니다. 건축법도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행강제금 안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이행강제금은 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12월 달에 한번 하고 4월 달에 가서 할 겁니다. 4월 달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뭐냐 그러면 자, 건축법에 위반된 위법 건축물입니다. 법에 어긋난 건축물이 있으면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갑이 건축하겠다 해라. 건축하려면 그냥 하지 말고 뭐 받고 해라? 허가는 받아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자, 갑이 건축을 하겠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간단하게 무허가로 건축했다. 이랬을 때 국가는 어떻게 얘한테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저걸 갖다 원상복귀 시킬 거냐? 일단은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벌하겠죠. 처벌한다 그러면 위반된 사건에 따라서 물론 큰 집 갈 수도 있고 대부분 처벌은 벌금이죠. 벌금, 중대하면 벌금 또는 경미하다면 과태료요. 위반된 사건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안 받고 이렇게 건물을 딱 지었으니까 일단은 먼저 뭐 하고 처벌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 해야죠. 시정명령 한다 그러면 처벌하고 저기는 철거하고 원상복귀하라라고 시정명령해요. 갑에게 처벌을 딱 하고 벌금 내라 얼마나 2천만이나 벌금 딱 때리고 뭐 한다? 시정명령한다. 철거 원상복귀해라. 그러니까 갑이 벌금은 내겠다. 돈은 내겠다. 그 대신 시정 못하겠다. 시정은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쩐다? 또 처벌하고 시정해라. 안 들으면 또 처벌하고 시정해라. 안 들으면 또 처벌시정. 들을 때까지 계속 두들겨 펴면 되는데 이 처벌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번밖에 부과 못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서 한 번밖에 부과 못하니까 한 번 처벌 딱 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2번, 3번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이 제도는 한 번밖에 부과 못한다. 이 제도가 왠지 모르게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또 처벌 못하는데. 그래서 만든 제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든가 대집행해든가 대신 철거해 주든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처벌하게끔 처벌이 아니고 스스로 하게끔 압박을 준대. 압박을. 어떻게 압박을 주냐 그러면 시정명령하고 자 불응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문서로 개고합니다. 시정명령 또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 기간 내에 시정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내에 시정을 안 하면 이러이러한 금액 이행강제금이죠. 언제까지 이것은 시정을 얘는 멈추지 않아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부과하겠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그게 이행강제금.
이러이러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작지 않고 꽤 커요. 이 금액을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 금액이 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한 번이 아니고 끝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금액이 큰데 끝까지 간다.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게 이행강제입니다. 근데 이 기간 내 시정해라 안 하면 어쩔 것이다, 부과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얘가 시정을 안 해요. 그랬는데도 시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행강정을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이행강정 부과하고 징수하겠죠. 부과 징수하는데 나는 돈도 못 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강제징수합니다. 강제징수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까지. 처음에 딱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 다음에 또 시정해라. 안 하죠. 할 때까지 계속 하는데 이거를 계속 하는 이것을 1년에 몇 회 하냐?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제도가 이행강제돼요. 그러니까 이행강제 첫 번째 출발은 뭐냐? 법에 어긋난 위반금을 했다. 기존 금을 한다고 위반금을 반드시 뭐 한다? 시정명령 한다. 시정명령에 불응을 하게 되면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뭐 하고 시정명령하고 그래도 부정하면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제도가 이행강제 제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암기하냐면 얼마 받을 거냐, 그러면 얼마를 받을 겁니까? 부과 기준이죠. 이행강제금 얼마 받을 거예요? 부과 기준 묻게 되면 위법 행위가 뭡니까? 도대체 뭘 어겼느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달라져. 그 내용을 우리가 건축물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의 재산세 매기려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얼마 이 금액이 있어요. 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요. 간단하게 100분의 50짜리냐 아니면 100분의 10이느냐. 100분의 50짜리가 뭐냐 그러면 자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했다. 무허가 신고를 않고 했다. 무허가 무신고 건축이나 또는 건폐율 용적률 초과했다. 네 가지요. 무허가 무신고 건축 건폐율 용적률 초과 이러면 100분의 50. 나머지 이거 뺀 나머지는 100분의 10. 봐봐요. 갑이 여기에다가 자 100평을 지었다. 100평을 허가를 안 받고 100평을 지었다. 이 갑하고 을이 여기에다가 몇 평 허가 받았느냐? 허가 받았다. 몇 평 허가 받았다? 300평 허가 받아가지고 실제로 건축은 몇 평 했냐? 300평 허가 받고 건축 몇 평 했냐? 400평 했다. 허가를 안 받고 100평을 짓는 사람이나 300평 허가 받아서 400평 짓는 사람이나 어쨌거나 얘도 부당하게 몇 평을 더 지어서 100평을 더 지어서 그만큼 이익을 올린다. 얘도 그만큼 이익을 올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익은 전부 다 국가가 환수한다. 허가를 안 받고 100평 짓는 사람이나 이게 뭡니까? 이거죠. 무허가 무신 건축했다. 또는 300평 지어서 400평 짓는 사람이나 300평 허가 받고 400평 짓다. 이거죠. 건폐율 용적률 초과했다. 이건 결론 성질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100분의 50. 이거 뺀 나머지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이 금액을 아까처럼 연 2회 이내에서 언제까지 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 면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부과하겠다. 이 제도를 우리가 이행강제금 제도. 그래서 1번 부과 금액 보게 되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 이행강령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공동 세대면적 85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물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다음 각호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금액을 연 2회 이내에서 끝까지 부과하는데 단 해가지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 공동주택이면 세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85 잘 나오는데 85가 뭡니까? 이게 85가 25.7평이요. 25.7평. 속칭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말은 서민용이에요. 서민용. 연면적 85 이하의 뭡니까? 주거용이니까 주택이면 주택. 서민이 살고 있는 주택. 연면적 85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이 금액을 끝까지 간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정을 갖다가 돈이 있어서 시정을 안 하는 사람하고 돈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하고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면 이것은 돈이 없어서 시정을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벌이다 해가지고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그 금액을 이 금액 다 받지 말고 2분의 1 이내에서 부과 횟수도 끝까지 하지 말고 5회 이내에서 5번 해보고 그러니까 2분의 1 이내에서 5회 이내에서 조례가 따로 정해줍니다. 얼마까지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 해보고 그래도 시정을 안 하면 안 한다로 해석하지 말고 못한다. 더 이상 해봤자 못할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면 저 원칙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만 부과해라 이런 얘기고. 그럼 밑에 이제 1번, 2번 나오죠. 그럼 얼마 받을 거냐, 얼마? 100분의 50 있고 100분의 10 있죠. 100분의 50. 그건 암기하죠, 이제. 거음표를 용적률 초과. 건축물이 거음표는 용적률 초과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무신고 건축이죠. 그러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정인되는 제곱미터 시가표 중에 100분의 50에다가 위반 면적 곱합니다. 이제 기준은 100분의 50인데 금액은 100분의 50 곱하기 면적 얼마 위반했냐 면적을 곱해라 이런 얘기. 100분의 10은 4개 뺀 나머지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 건축, 무신고 건축이 아닌 나머지 4가지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얘기. 가중이죠. 가중.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리인이 정한 경우는 법정금액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처음 이제 신설된 얘기요. 자, 이번 이제 부과 절차 등인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 부과 징수한테를 미리 문서로 개고합니다. 이런 얘기죠. 시정하세요. 안 하면 어쩐답니까? 이 금액 이때까지 부과할 겁니다. 미리 한번 알려주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 부과할 때는 금액은 얼마다? 왜 부과한다? 언제 낸다? 어디에 낸다? 불만 있으면 이렇게 이의제기한다. 모든 형식을 갖춘 문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요식행입니다. 요식행. 부과했습니다.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면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 국토계획법은 연 1회 건축법은 2회 이내 농지법은 연 1회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이행강제는 1년에 한 번씩인데 건축법만 2회 이내. 그럼 딱 맞아. 이행강제는 1년에 한 번 부과하는데 건축법은 2회 이내입니다.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는 징수합니다. 새로운 것은 중단하고 부과된 것은 징수하고 이 문제가 나오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해야 된다. 그런 게 함정이니까 취소가 어디 있어요?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해야 합니다. 3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처분 받은 자가 이행강제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 내에 안 내면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그걸 보고 우리가 강제징수입니다. 강제징수. 안 내면은 강제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건축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축법까지 하고 이제 남는 게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인데 분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주택법, 농지법 합시다. 한 2시간 반 정도면 주택법 끝나고 1시간 정도면 농지법 하니까 한 3시간 좀 넘게 해가지고 나머지 마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